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증권사들이 사라라는 리포트만 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증권사 보고서 보면은요, 대부분은 결말이 다 그러니까 사라, 매수하라라는 일색입니다. 실적이 좋으면은 좋으니까 사라고 하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좋아질 거니까 사라고 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가 많은데 늘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금융당국이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내는 곳의 장들이죠. 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을 지적을 했다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전날이었죠. 주가 가격 제한 폭이 상하 30%로 늘려진 이후에 STS 반도체가 이틀 동안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을 했고 그래서 매수하라던 리포트들이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증권사 매수 리포트 어쨌든 문제가 좀 있겠죠.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상임자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은요, 그 금감원이요,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낸 기업 리포트 가운데 매도하라, 팔아라라는 리포트는 불과 0.1%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사라고만 하나요? 예,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예, 이번에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좀 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뭐 매도를 얘기한 리포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하나증권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뭐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도는. 하나증권에서 어디를 매도하라고? 그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네.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 매도하라고 네. 모르는데 예. 어쨌든 매도 리포트 자체가 5% 정도 된다는 거는 대단한 그렇죠.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대단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전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매도하라라는 리포트를 내면은 투자자들이나 혹은 사내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협박도 당한다고. 예. 일단 투자자 반발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주가 떨어지니까요. 예. 예. 기업들이 거래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문도 안 해주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시장의 어떤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 작동에 네. 정보가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만 양산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사실은 생태계를 더 어지럽히는 스스로를 더 어렵게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외국계 증권사들 보면은요,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도하라는 리포트를 낸 경우를 간간히 본 거는 같아요. 예, 그 옛날에 뭐 외환위기 때도 그렇지만은 뭐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매도에 대해서 워낙 또 보수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매도 리포트 쓰면은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갑자기 투매하는 경향을 많이 받는데. 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보고서를 보면은 통상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면은 6개월 이후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대개는 장밋빛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전망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자료도 좀 필요한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체계적인 조사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기업들 실적을 좀 모아놓고 있는 그 업체죠. FN가이드라고 예. 하는 곳에서 이렇게 낸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사들의 기업 리포트 중에는 80% 이상이 매수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맞춘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그 통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발에 총 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기 발에 총 쏘는 거요. 예.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 여건이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예.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보의 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이렇게 매수 리포트만 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네. 이번에 하여간 금감원에서 이렇게 치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자기볼에 총 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기업들 떨어지지 말라고요? 그 기업들이 고객사로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거래가 바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정보 생산에 왜곡이 있으면 가뜩이나 비대칭성 문제가 있는 금융시장에서 여건이 좋아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리서치 센터장들 불러서 한 얘기는 어떤 거라고 하나요?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이런 그 여건을 좀 이제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서 예. 자율 경쟁을 좀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 증권업 자체가 좀 너무나 이제 시장 신뢰가 너무 바닥이니까 예. 이런 걸 좀 높여서 이제 시장 발전을 좀 도모하자 이런 건데 네.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센터장 모아서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엄중한 경고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무슨 뭐 강제적으로 어떤 뭐 했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센터장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감원에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네. 좀 객관적으로 이 평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써놓고 일단 목표 주가도 높여놓고 사라고 해놓고 나중에 주가 떨어지거나 꼭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겨도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없을까요? 아,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평가 자체를 평가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엉터리 보고서만 계속 내는 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고 네. 잘하는 분들은 높은 평가를 받아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임팩트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평가하는 분들의 평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평사나 증권사에서 일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 일부는 되고 있고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적용은 안 되는 거군요. 잘 안 들립니다.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예. 이제 들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틀렸을 경우에 그러면은 뭐 정정 보고서를 내야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제도를 좀 더 강제적으로 만들긴 좀 어려울까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틀렸을 경우에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라든지 이런 여러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또 그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쨌든 그런 시장의 어떤 일방향적인 그런 정보 제공보다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증권시장 자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요. 투자 의견 비율 공시제도라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 의견이 매도, 매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비율을 아마 공개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대강 외국에 보면 매도 의견 비율이 한 10% 정도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거의 바닥이니까 거의 제로인 게 대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서서히 높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하라는 얘기고. 네. 그게 무슨 강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강제적인 거라기보다는 다들 움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 자체를 좀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걸 통해서 센터장님들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거로 페널티를 받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혹시 뭐 자체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제도를 좀 잘 만들어놔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좀 있나요? 제가 보기엔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건 만드는 어렵고. 별로 없고요. 예. 거기는 어차피 시장이 잘 어떤 면에서 작동되고 참여자들도 많기 네. 때문에 엉터리나 뭐 이런 어떤 작전주 같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은 오래 살아남지가 못하죠. 퇴출되죠.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의 예. 자율적인 환경이 그만큼 조성이 된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시장이 그러면은 좀 자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성숙되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거는 참여자들 스스로 일단 뭔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재무 이슈 시간이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가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재무 이슈 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사가 작동을 하지 않고 병이 없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그 큰 재무에 상처가 되고 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깡통 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런 걸 참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험 부담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사실 이제 그 집값은 거의 이제 보합세라고 보면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공급이 보니까 주니까. 예. 뭐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전세가율이고 네. 이게 한 7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깡통전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벌써 이제 70%가 넘어서 5월 달에 발표한 자료 보면 71%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그 집에 계속 살려면은 엄청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보증금을. 네.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는 안 되니까 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 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대출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16조 원 정도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2% 정도가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 사이에 가계가 저축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 6년 동안 2인 가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한 65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네.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2.2%가 늘은 거고요. 근데 같은 기간 전국 전세 가격이 대략 한 44%, 네. 아파트의 경우는 58%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걸 뭐 숫자로 좀 계산해 보면 2인 가구가 1년에 1,800만 원 정도를 전셋값을 위해서 모았다라고 하면 실제 전세 가격은 그 사이에 7,600만 원이 늘은 거죠. 여기 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썼을 때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다 거죠. 모았을 때 1,800만 원인데 전세금은 7,600이 올랐으니까 네. 그 차액만큼은 전부 다 대출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데로 가거나 뭐 예, 이렇게 해야 이게 된다는 제 거죠. 주변의 현실이에요.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전세가율 올라가니까 깡통 전세가 위험하다. 결국은 네.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네. 깡통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깡통 전세라고 하면 집주인이 이제 본인 주택을 이제 매매를 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 대출 금액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금액 이 두 금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한 70%가 넘는 주택. 이걸 네.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게 경매가 될 거고 네. 경매되는 이제 낙찰가가 매매가액의 한 7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세금으로 입주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예. 본인의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깡통 전세 피하기 위해서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입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위험성이 없는 주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등기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대부분이죠. 현실적으로 뭐 예. 80%, 90% 넘는 주택도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기 많아요. 때문에 네. 이걸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보증보험, 전세금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지금 팔고 있는데요. 요게 어디에다 들 수 있는 거죠? 현재 이제 팔고 있는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한주택보증 두 군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2년간 보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입 실적이 2조 원 두 군데 합쳐서 네. 한 2조 4천억,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대략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면 2억 원짜리 전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내야 될 보험료가 전체 한 9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전세금하고 대출금을 합해서 매매가액의 한 90%, 회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네. 회사는 100%, 요 예. 이내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전체의 80%다 이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90%, 그러니까 100%가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은 이제 회사에 가능하다. 따라서 네. 90% 정도 되는 회사는 조금 예. 이제 보험료가 싸고요. 네. 100% 정도 되는 회사는 조금 보험료가 조금 높고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드는 게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난 이사를 가야겠다. 계약도 끝났고. 근데 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난 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예, 아마 이런 경우 한두 번씩 다 겪어보셨을 있죠. 텐데요. 예, 일단은 최소한 이사 가기 한 달 전에는 예, 서면으로 이사 가겠다라는 통보를 먼저 하셔야 구두가 될 것 아니라 같습니다. 서면으로. 네, 반드시 예. 이제 뭐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증거를 남기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기가 된 다음에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준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같은 걸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예, 요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면 네.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사 가면 대항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차권을 그대로 보존해 달라라고 네. 하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실 수 있고요. 네. 기간은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리고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거나 혹은 법원에 직접. 네, 직접 그렇죠. 하시는 요즘은 이제 좀 소송이 좀 간소화돼서 직접 네. 하셔도 되고 뭐 법무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네. 신청은 그러면은 아까 지금 간소화가 많이 돼서 직접 해도 된다고는 하셨거든요. 네네. 어렵지 않아요? 서류를 제가 직접 몇 번 써드린 적도 있긴 한데, 네.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좀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법무사를 좀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사 만기가 끝났을 때고, 예. 그 전에 만약에 이사를 가셔야 네.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좀 구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셔야겠죠. 전세권 설정.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도 네.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은 어떻게? 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이제 등기부등본에 그 서류가 네. 남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집을 강제 경매해서 예.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임차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경매했을 예, 일단 때? 경매를 했을 때 네. 만약에 그 선순위 그쵸. 근저당이 있다라고 하면 예. 100%다 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은행 같은 채권단 그래서 은행이 다 거의 받아가게 우선 돼요. 순위가 많기 때문에 네. 다 못 받을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보증금이 다 필요한데 일부만 받게 되면은 이분은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집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런 집이 거의 예,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예.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인천에서 왜 40대 가장 한 분이 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 네, 이 네. 경우가 아마 이
이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던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이제 소액 임차인 같으면 예.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경우에 이제 소액 임차금만큼만 보호가 되는 거고 전체 뭐 보증금 전체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또 한 예. 가지는 이럴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이 이제 이미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럴 때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예, 채권자인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거에 대한 소송. 배당 이의 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네. 보증금이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이때 인천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 임차인 최소 2,20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됐었는데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가압류가 걸려 있었던 상태였고 네. 비관하셔서 이제 자살을 하신 그런 그렇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특히나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거라고? 일단 뭐 보여지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예.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뭐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이런 걸 설정해 주는 것은 네. 사회행위다 이렇게 아.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집이 33평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2,500만 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33평짜리 집에 2,5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소송을 했었고요. 네.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은행이 소취하를 해서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네. 예, 이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전세가 있다. 여기를 들어가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따져 보셔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해야 되는 게 피하셔야 아닐까요?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급하니까 또 네.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들어가신 분들이 결국은 네. 또 피해를 당하는 예, 거잖아요. 급전세다라고 해서 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이거 문제 안 생겨요라고 물어보면 소액 임차금은 당연히 보호가 받을 수 됩니다.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싸게 놓는 이런 것들 임차는 조심하고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이외에도 좀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들어갔을 때 등기부등본 당연히 확인하셔야 될 띄워봐야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금 빼고 나머지는 보호받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이 세입자분들의 최우선 변제금은 전체 경매가의 2분의 1, 그러니까 10집이 있다. 근데 다가구다라고 하면 이 최우선 변제금의 총액은 경매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다가구라면 네. 다세대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다가구라면. 다가구라면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꽤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한 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몇 집들이 개별 등기는 해서 보호는 받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다 보호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집이 그걸 나눠 가지다 보니까 총액이 딱 정해져. 그러니까 그 총액 있는 자체가 경매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구 수만큼 또 나눠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경매 금액을 따져보면 뭐 2억짜리가 1억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네.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소액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고 네. 예. 이제 그걸로 이제 임차인별로 나눠 가져가는 거고 그래도 못 가져가는 경우는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네. 되는 거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네. 예. 상당히 이제 거의 전세금이 거의 재산의 전부인데 예. 이럴 경우에 상당히 먹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세, 깡통 전세는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야지 되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 네, 현재는 가급적이면 예. 피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 네, 맞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지 못한 나라가 그리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급진좌파 시리자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는데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채권단과 논의를 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밤인가요? 예, 일단 오늘 밤에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네. 사실은 이게 25일, 26일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 그리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한 번 더 긴급하게 좀 회의를 갖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가 유럽 정상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치프라스 총리가 내놓는 그 제안이요. 네네. 거의 뭐랄까요? 벼랑 끝 전술인 것처럼 네네. 별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과거에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실 다를까요?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삭감하고 줄이고 그다음에 세수를 어떻게 늘릴 거냐 이 문제를 이제 좀 내놔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걸 그냥 어물쩡 하면서 넘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게 사실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증세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보완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솔솔 좀 나오고 있고요. 재정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비관론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좀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움직임을 봐도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 금리 같은 거는 지금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좀 화색이 돌고 있는 게 그리스가 이번에는 좀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가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알맹이가 없는 협상안이 나오고 그래서 25일 최종적으로 유럽 정상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타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는 디폴트인가요? 예, 디폴트, 채무 불이행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6월 30일까지 IMF 국제통화기금에 갚아야 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국제통화기금 성격상 이거를 디폴트 처리를 하기보다는 채무 상환을 좀 유예해주면서 시간을 좀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진짜 문제는 다음 달 20일. 7월 20일 날 큰 고비가 오는데 이때는 유럽중앙은행한테 진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걸 못 갚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최종적인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20일에 줘야 될 돈은 얼마예요? 그 돈은 지금 정확하진 않나요? 예, 10일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스 은행에서 돈 빼가는 예금 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뱅크런이다 이러던데. 예, 지금 그리스 은행권에서 지난주에 한 6조 원 정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있고요. 디폴트가 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디폴트 자체보다 디폴트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협상이 잘 되면 또 다시 무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쫓겨난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렉시트가 되면 일단 그리스가 엄청나게 물가도 치솟게 되고 굉장히 디폴트의 여파가 많이 올 테고요. 그게 이제 다른 금융시장까지 전염이 다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유로화를 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통화 드라크마를 다시 써야 되는 부분,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혼란, 돈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자체가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하여튼 걱정입니다. 오늘 밤에도 좀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통화정책회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하는 것처럼 하는 통화정책회의가 내년에는 1년에 이제 8번씩만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예,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4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4월, 10월 2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2번 해가지고 14번이었는데 네. 이거를 지난주에 회의할 때 내년부터는 8번으로 바꾸겠다. 그럼 왜 8번으로 바꾸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8번 하고 있고요. 네. 유럽중앙은행도 12번 하다가 올해부터 8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그 선진국의 글로벌한 그 트렌드에 따라가겠다. 네. 그런 좀 의미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에 12번 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8번으로 줄이는 그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빅4, 그러니까 4개 중앙은행이 모두 그 1년에 8번으로 줄이려는 그 의지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회의를 줄이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하는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거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규정상 큰 걸림돌은 없는데 네. 가장 좀 부담되는 게 이제 여론의 역풍. 가뜩이나 지금 금통이 역할이 좀 부족하다. 시장과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회의까지 줄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역풍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통화정책 회의를 줄이려는 그 이유도 좀 분명히 있는 게 회의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사실 별다른 경제 흐름의 변화가 없는데도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정보 과잉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시장과 마찰이 좀 빚어지는 측면도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한국은행의 논리입니다. 사실 회의 많이 한다고 결과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핏빛이라고 하죠. 네네. 그 웨어러블 기기 만드는 업체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 인상적인 사진이 한국인 같은 모습이에요. 네네. 공동 대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진이 딱 나오면서 역시 또 하버드 중퇴 네. 경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끌던데요. 네, 그 경력이 좀 독특하고 우리한테 좀 익숙한. 네. 올해 이제 나이가 39살이라고 하고요. 젊군요. 예, 이름도 이제 제임스 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핏빛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6천억 원의 그 지분 가치를 갖게 됐는데 일종의 그 월스트리트의 벤처 신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핏빛이라는 게 본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손목에 차는 그 밴드 형태의 건강 관리 기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잠깐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게 우리가 일단 활동을 할 때는 심장 박동이라든가 칼로리 소모량, 걸음 이런 거를 측정해주고요. 또 이제 잠잘 때는 얼마만큼 그 양질의 잠을 자느냐 이거를 측정해주는 그런 기기라고 하고 그걸로 돈방석에 앉은 하버드 중퇴자.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워터파크 이용권과 앤디오홀 라이브전 관람권 0050님의 두 분께 드립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고요. 생생경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